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기출문제집 금융파트 55번 기출문제집 150페이지 55번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대출 기준을 보니까 부채 감당률이 1.2 이상,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0.8 이하, 그 다음에 저당상수 0.1, 상업용 부동산 값어치 15억 원, 연간 소득이 1.5억 원, 이럴 경우에 얼마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느냐, 요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LTV를 보니까 얼마냐면 15억이죠. 15억. 여기서 보면 15억. 그럼 곱하기 얼마냐면 몇 퍼센트라고 했냐면 이게 80%죠. 0.8. 그러면 12억까지. 그 다음에 DTI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대신 부채 감당률 DCR Debt Coverage Ratio 얘를 가르쳐 줬는데 둘은 역수관계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1.2 이상. 그러면 DTI는 얼마냐면 1.2분의 1 역수니까 이하예요. 이하. 그죠? 요거 이하가 되죠? 1.2 이상이면 1.3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 1.3분의 1이니까 1.2분의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하이고, 그리고 LTV, DTI는 다 이하예요. 60% 이하. 그 다음에 DTI는 1.2분의 1 이하. 이상이면 뭐 수도 없이 대출해 주라고 하니까 안 되고. 그러면 얼마냐? 연소득이 얼마예요, 이게? 1.5억이죠. 1.5억. 그러면 곱하기 1.2분의 1. 요만큼씩 갚아나간다. 근데 왜 갚아나가냐? 빌려왔기 때문이다. 얼마 빌려왔냐? X만큼. 빌려오면 1원 빌려갈 때 얼마씩 갚느냐? 0.1원씩 갚는다. 그러면 1원 빌려왔냐? 아니야. 1원에 X배만큼 많이 빌려갔다. 그러니까 요 위에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억을 1.2분의 1로 나누면 1.5억을 1.2로 나누면 이래서 1억 2,500이야. 돼. 1억 여기 1억 2,500만원. 그러니까 0.1x는 1억 2,500이니까 그러면 x는 얼마요? 0.1로 얘를 나누니까 12억 5천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두 개 중에 작으니까 12억 5천하고 12억 중에서 12억이 작으니까 그래서 2번 12억 원 2번이 답입니다. 56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를 보시면 MBB는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대출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MPTS는 또 뭐 관련 요인이 넘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은행이 대출자가 있고, 그러면 대출해 주죠. 그럼 우리는 저당을 잡히고, 그러면 차입자가 있죠. 돈 빌린 사람, 주택구입자죠. 이 사람이 차입자. 그러면 이제 이거 대출해 주면 은행은 이제 대출 규모가 뭐 돈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이 비싸잖아요. 뭐. 비싸니까 몇 사람 대출해 주면 한 뭐 100명 대출하면 100명도 안 되죠. 그러면 돈이 모자래요. 그래서 은행에서 또 이 대출해 주려면 또 그거 문제는 20년 30년 이게 장기간. 그래서 이
저당 잡고 대출해준 이 대출 채권을 팔아버려. 그러면 자금이 들어와. 그 누가 살 것이냐? 유동화 전문회사 SPC,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러면 얘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주택금융공사인데 얘가 자본금이 5조 원이야. 그럼 5조 원 떨어지면 또 못 사. 계속 사줘야 여기서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주택 구입할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여기서 사들인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을 MBS로 증권으로 바꿔갖고 팔아버려. MBS를 매각해. 그러면 돈이 들어와. 그 돈 갖고 계속 사들여. 그러면 다시 추가 대출. 이 사람은 빨리 안 갚아. 20년 동안에 조금씩 갚아나가. 그러면 누가 사는 거냐? MBS 투자자가 산다. MBS 투자자는 누구냐? 이자 놀이 할 사람. 돈 갖고 이자. 이 증권 사면 계속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문항 1번은 MBB 말하고 있잖아요. MBB는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MBTS가 있고 MB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섞은 MPTB. 요건 패스 스루 시큐리티, 요건 페이 스루 본드. 본드 두 개 섞은 것이 요거야. 이게 요건 본드야. 그래서 이제 MPTS는 저당 채권을 사들였고, 그 채권을 민법상의 대출금 회수 권리, 저당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증권의 모양으로 바꿔서 얘한테 팔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은 원리금을 요렇게 와가지고, 그 원리금 이리 가잖아. 원리금 두 사람 사이에는 받을 권리가 있어. 빌려줬으니까. 그러나 두 사람 사이는 너 얘한테 받을 권리를 나한테 팔았잖아. 그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원리금을 줘야 돼. 요리는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일이는 줘야 돼. 다시 이 사람이 너 받을 권리를 증권의 모양으로 바꿔서 나한테 팔았잖아. 증권 내가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얘한테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 사람을 볼 때는 원리금을 줘야 돼. 원리금을. 그래서 MBTS는 그대로 원리금을 받게 되고, 근데 그 원리금 받을 권리가 있다면 결국 원리금을 이 사람이 안 갚으면 손해볼 위험도 또 안게 되고, 원리금을 안 갚을 때 저당을 실행할 때 저당을 팔아봤자 대출금을 해서 못한다. 그 저당을 실행할 권리도 있지만 저당을 실행해서 대출금을 해서 못할 위험도 얘가 안고 있는 것이 바로 MBTS예요. 위험도, 모든 위험, 모든 권리도 넘어오지만 위험도 넘어와. MBB는 아니야. MBB는 주택 저당 잡고 대출해준 채권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얘를 증권의 모양으로 바꾼 게 아니고 그대로 놔둬요. 얘를 그대로 놔두고 바로 이 사람이 만기에 갚을 본드를 발행해서 본드를 팔아. 그럼 돈 들어와. 그리고 나중에 만기에 가면 그 돈으로 이 사람한테 갚아. 그죠? 따라서 그 저당 대출 채권을 현금으로 MPT에서는 직접 바꾸게 되는데, 유동화되는데, MBB의 경우는 직접 얘를 유동화시킨 게 아니고 그걸 근거로 담보로 하여 결국 본드로 발행함으로 인하여 그 돈 갖고 사들이면서 이렇게 그 유동화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MBB의 경우는 바로 저당 채권이 여기까지만 오고 이것이 미리 전달되는 체계가 아니고 여기서 딱 끝나요. MBB는 여기서 딱 끝나. MBB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저당 채권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다만 만기 갚아라. 그리고 안 갚으면 이제 얘가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얘를 실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리는 없어요.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없고 그냥 안 갚을 때 저당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MBB는 저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안 가진다. 맞아. 동그라미 1번. 2번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증권, 요거 MPTS를 번영하면 주택저당증권이요. MPTS를 발행하고 있다. 맞아요. 3번 MPTS는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서 관련 위험이 투자자한테 권리도 다 넘어가지만 얘는 MPTS는 위험도 다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맞아. 4번 영모기지는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된다. 주택연금은 시중은행이 대출해주고 시중은행의 그 대출에 대한 회수를 돕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내가 퇴직부부가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때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보증을 쓸 테니까 나를 믿고 대출해줘라. 시중은행한테 그렇게 해. 그러면 보증서를 시중은행 줘요. 그러면 시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믿고 퇴직부부한테 생활자가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 이런 체계이지 한국은행에서 뭐 본드 형태로 발행한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CMO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CMO는 MBTV인데 MBTV를 다계층화해 놓은 게 CMO단 말이에요. 이게 CMO. 그러니까 따라서 MBT는 두 개를 섞은 거예요. 두 개를 섞었는데 어떻게 섞었냐? 원리금은 넘어가고 저당권은 여기서 그치고 이게 MBTV예요. MBT에서는 원리금 회수 권리와 저당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다 넘어가. MBB는 하나도 안 넘어가. 얘가 쥐고 있어. MPTV는 원리금은 넘어가고 저당은 얘가 쥐고 있어. 저당권은.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은 건데, 그래서 그런데 얘는 만기에 본드는 원래 만기에 갚은데 MPTV는 특선 본드여서 만기 이전에 계속 갚아나가는 거예요. 왜? 원리금을 갚아. 그럼 원리금 이리 와. 원리금은 이리 전달. 원리금만. 저당은 아니고 원리금 갚아. 원리금 이리 와. 그럼 원리금 전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드는 만기 갚은 게 아니고 계속 얘가 갚아나갈 때마다 계속 본드를 갚아나가는 특수한 본드다. 그래서 근데 얘가 싹 다 한꺼번에 갚아버린다. 그러면 싹 다 이리 와서 싹 다 이리 갚아버리니까 수명이 딱 끊겨. 그 본드의 수명이. 이자놀이 할 사람은 이자를 계속 받는 게 목적이지 상환 한꺼번에 받아버리고 이자가 단절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MPTV 산 사람은 그래서 MPTV를 여러 계층으로 만든다. 여기에 20억이었다면 만기가 10년짜리 만들고 20년짜리도 있고 30년짜리도 있고 여러 계층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조기상환이 이루어져도 이해가 있고 또 얘가 조기상환이 이루어져도 또 얘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조기상환을 미루는 것이 CMO. 근데 여기서 CMO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집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누가? 발행자가. MPTS 발행자가 저당채권 집합물을 소유권을 갖고 그걸 기초로 하여 MPTV를 발행하니까 다만 MPTV를 발행할 때 원리금 넘어가고 있고 저당은 쥐고 있다.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소유권을. 왜냐면 발행자는 주택저당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원리금은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따라 원리금에 대한 권리는 얘가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원리금만큼은. 그래서 발행자는 주택저당 채권의 권리를 일단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조기 상환을 위해서 계속 갚아나가니까 여러 계층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 원리금은 계속 넘어가지 않느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어. 넘어가고 있는데 따로 원리금을 따로 딱 떼서 그럼 원리금에는 권리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정확히 말하면 사실 그렇죠. 근데 이미 여기 4번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이제 4번을 답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57번을 보시면 주택저당 대출 시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금융기관에서 왜 이자를 올려야 되냐? 그 경우 1번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가 많이 될 것 같다. 그럼 금리 올려야 되죠. 따라서 대출기관은 금리 올려야 되는 경우로 맞고, 2번 통화당국에서 콜금리를 인상시켰다. 콜금리. 자, 우리는 이제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중앙은행, 한국은행과 그 다음에 시중은행 그 관계에서 본다면 여기서 중앙은행이 있고 시중은행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은 이제 공개시장 조작하고 뭐 콜금리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요걸 컨트롤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이 부족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돈을 빌려올 때 빌려오니까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요. 이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너 갚아라. 콜. 상환하다는 뜻이요. 콜은 콜 금리를 얘가 올린다. 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지금 그 대출을 줄이기 위한 거야. 왜냐면 시중에 너무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가지고 투기를 좀 대출을 줄여서 좀 막고 싶다.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콜 금리를 빌려준 이자를 올리면 시중은행도 올릴 수밖에 없어.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따라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 이게 올라가면 차입자는 돈 빌리기가 어려워.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콜금리가 올라가면 여기서 대출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은 맞아요. 대출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경우로 맞아. 그 다음에 3번 차입자의 취업 상태가 불안전하다.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금리 이자를 미리미리 많이 받아놔가지고 회수에 대한 손해를 방어하려고 올려야 됩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차입자의 과거 대출에 대한 연체 실적이 맞다. 그래도 올려야 돼. 또 얘가 또 연체 많은 거 보니까 제대로 못 갚을 것 같다. 그럼 초기부터 이자를 많이 받아내가지고 나중에 연체에 의한 손해를 방어하려고 그래. 맞아요. 5번 정부가 대출 상환액 중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감소시켰다. 자, 이자 비용. 우리는 세무회계에서는 기업회계의 순이익 있잖아. 단기순이익. 그러면 이건 이제 세무상으로 이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과표로 잡히게 되는데, 과표로. 근데 단기순이익에서 세무상으로 이제 비용을 떠는 거, 송금, 산입. 그리고 세무상으로 얘는 기업에서는 얘는 그 이익이 아닐지 몰라도 세무상으로는 요거 이익으로 봐야 돼. 요거 입금 산입. 그래가지고 산입. 그래가지고 과표로 이렇게 조정해서 과표가 나오고 요걸 갖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자 비용이 있다 이거요. 이자 비용이 4%다. 그럼 4%를 전부 다 비용으로 떨고 이제 떨어질 것이냐? 세무상으로 이거를 줄여버렸어. 이자 비용 중에 요거는 3%만 송금으로 비용으로 사와주겠다. 4% 이자를 잡아줘야 비용으로 많이 떨고 과표가 줄어들 텐데, 이자 비용의 송금 산입을 손익 한도를 요걸 갖다가 줄여줘 버리니까, 3%로 줄여줘 버리니까, 그러면 비용을 적게 떨면 과표가 많아지고 그럼 세금이 많아져. 세금 많아지기 때문에 돈 빌리는 사람이 안 빌리려고 그래. 여기에 기업에서 돈을 안 빌리려고 해. 아니 이렇게 비용을 많이 떨어야 되는데 이게 3%로 비용을 떨게 만들면 비용을 덜 떨게 되고, 그러면 여기 과표가 많아지면 세금 많이 내니까 기업에서 안 빌리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 뭐냐면 정부가 이자 비용에 대한
공제한도를 줄이게 되면 기업에서 돈 빌린 사람이 안 빌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은 안 빌린 사람에게 어거지로 빌려주려면 이자를 내려서라도 빌려주게 해야지. 소득 공제한도에서 이제 과표가 높아졌으니까 그 대신 이자율을 좀 내려줄 테니까 그리 알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자를 내려야 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58번 점증상환, 원금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의 세 가지 대출 방식 중 질문에 적합한 것은 기억반 차입자의 첫해 월 불이백이 가장 적은 대출 상환 방식은 뭐냐. 요건 이제 월 불이백은 원리금을 말해요. 원리금. 자, 매기 원리금 얼마씩 지불하느냐. 매기 원리금. 원금 균등은 똑같아. 1기, 2기, 3기 다 똑같아. 원리금 균등은.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은 원금은 줄어드니까 빚이 줄어드니까 이자가 줄어들어. 그래서 원리금이 줄어들어. 이게 원금 균등의 원리금이야. 그 다음에 그 체증식은 매기 원리금이 늘어나. 처음에는 작다가 원리금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 이게 체증식. 원리금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말할 때 첫 해를 말했잖아. 초기에 첫 해를 말했으니까, 따라서 첫 해에는 원금 균등이 가장 크고, 원금 균등이 왜 크냐면 그 1기에는 이자가 같으잖아. 1기에는 어차피 아무 방법도 그 이자를 준 적이 없어서 이자는 같아. 근데 얘는 처음에 원금을 적게 갚고 나중에 많이 갚으니까 얘는 처음부터 똑같은 금액 갚아나가고, 얘는 나중에 많이 갚으니까 처음에 적게 갚아. 그러니까 원금이 얘가 적고 이자는 같다고 그래도 그래서 얘가 적은 거야. 이게 원금 균등이 얘가 그 원리금 균등이 적은 거야. 원리금 균등이 적어. 원금 균등이 더 많고. 체증식 처음부터 적게 갚아나가니까 적고. 그래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장 적은 방법은 체증식이다. 그래서 1, 2번이 맞아요. 체증식을 점증상환이라고도 하고, 니은번 첫해 월불회백이 납부 후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남아있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 미상환 잔액. 다 이 그래프는 기본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미상환 잔액. 미상환 잔액을 보면 미상환 잔액 보면 여기 뭐 1기, 2기, 3기, 4기 뭐 쭉 나간다. 미상환 잔액은 원금 균등은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니까 얘가 직선으로 줄어들어. 미상환 잔고가. 이건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체증식 원리금 균등은 처음에 원금을 적게 갚다가 나중에 많이 갚아나가잖아. 그 처음에 적게 갚았기 때문에 확 줄어들지 못해. 조금밖에 안 줄어들어 이게. 그러고 이제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갚기는 갚아야 되니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왜? 여기 적게씩 갚았으니까 여기는 많이씩 갚아야 되니까. 많이씩 갚으니까 잔고가 툭 떨어져요. 그 다음에 요건 원리금 균등. 체증식은 하도 처음부터 적게 갚으니까 이자도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못 갚아. 그러니까 늘어나버려. 빚이 늘어났다가
이 늘어난 빚을 갚으려니까 여기서 나중에 빨리 많이씩 갚으니까 확 줄어들어. 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이게 뭐냐? 이게 최정식이다. 최정식 상환, 점정식 상환이죠. 그래서 중간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정식이 가장 잔고가 많이 남아있고 원금균등이 가장 적고 원리금균등은 그 가운데 중간이다. 그래서 원금균등이 가장 적다. 그래서 여기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여기 20분마다 동영상 끊기니까 다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